아버지한테 일러?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문이 열리는 순간 민석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임신한 딸 다은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바로 그때 사위 준호의 손바닥이 다은의 뺨을 내려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위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죄책감도 없었죠. 30년 넘게 형사로 살며 온갖 범죄를 봐왔던 민석.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형사가 아니라 딸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민석은 몰랐습니다. 오늘 눈앞에서 딸을 때린 이 사위가 20년 전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도망쳤던 그 가문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사위의 손목에서 반짝이던 시계. 그 시계가 바로 아내가 죽던 날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단서였다는 것조차도. 딸을 괴롭히는 사위와 아내를 죽인 뺑소니범 사이에는 과연 어떤 충격적인 연결고리가 숨어 있을까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딸 다은이가 남편과 함께 명절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민석은 현관문을 열면서도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딸의 얼굴이 예전처럼 환하지 않았거든요. 미소는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뭔가 그늘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사위 준호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를 맞았어요. 준호는 고급스러운 네이비 수트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젤로 단정하게 넘겼고 구두는 반들반들 윤이 났어요. 그런데 민석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준호의 왼쪽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반짝이는 은빛 시계 하나가 채워져 있었거든요. 민석은 30년 넘게 형사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 게 습관이 된 지 오래였어요. 그 시계는 분명 보통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케이스의 광택, 문자판의 섬세한 디자인, 시계줄의 무게감까지 한눈에 봐도 수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이었어요. 어머, 그 시계 정말 멋지네. 민석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준호는 순간 손목을 살짝 당기는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어요. 아, 이거요? 감사하게도 아버님께서 결혼 기념으로 물려주신 거예요. 다은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아주 오래 간직하셨던 시계래요. 준호 씨한테 꼭 물려주고 싶으셨대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한 지 겨우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비싼 시계를 물려준다는 게 조금 과한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하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준호는 민석이 따라주는 술을 연거푸 마셨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 톤도 높아졌습니다. 말수도 점점 많아졌어요. 아버님, 사실 이 시계에 얽힌 사연이 좀 있어요. 준호가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원래 저희 아버님이 이거 2개를 갖고 계셨대요. 완전히 똑같은 거. 쌍둥이 시계라고 해야 하나? 민석은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바짝 세워졌어요. 근데 하나는 사고 때 잃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호가 술잔을 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쯤 큰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때 시계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민석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사고? 민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네, 20년 전쯤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그때 큰 사고를 겪으셨나 봐요. 그때 시계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준호는 술에 취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술잔을 집어들었어요. 민석은 준호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은빛 케이스가 조명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시계 정말 특별해 보이네. 내가 한 번 더 봐도 될까? 민석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별 생각 없이 손목을 내밀었어요. 그럼요, 아버님. 정말 좋은 시계죠? 민석은 준호의 손목을 잡고 시계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케이스 옆면에 각인, 문자판의 디테일, 시계바늘의 형태까지. 민석의 눈은 한치의 빈틈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시계를 살짝 돌려 뒷면을 봤습니다. 그 순간 민석의 숨이 멎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여러 개의 스크래치가 있었어요. 오래되고 깊은 흠집들이었습니다. 특히 케이스 모서리 부분에 움푹 패인 자국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에 세게 부딪힌 것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민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이 만들어낸 철저한 자기 통제였죠. 정말 좋은 시계네. 민석은 시계를 돌려주며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기분 좋게 웃으며 다시 술잔을 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 문을 닫자마자 민석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까 본 시계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민석은 거실로 돌아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준호와 다은은 명절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자네 아버지는 정확히 무슨 일 하신다고 했지? 민석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희 아버님은 20년 전에 사업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또다시 20년 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민석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다음 부부가 돌아갔습니다. 민석은 현관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조심히 들어가고 또 놀러와. 네, 아버지. 건강하세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본 뒤 민석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얼굴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민석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005년 11월 3일 밤 11시 40분. 아내가 교차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던 그날 밤이요. 경찰이었던 민석은 현장에 직접 달려갔었어요.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아내를 봤을 때의 그 충격.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날 현장에서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었습니다. 교차로 한가운데 아내가 쓰러진 곳에서 5미터쯤 떨어진 곳에 산산조각 난 시계 파편이 흩어져 있었어요. 고급 시계의 일부분이었고 범인이 도주하면서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당시 감정 결과 그 시계는 롤렉스의 희귀 한정판이었어요. 전 세계에 100개만 생산됐고 한국에는 단 2개만 들어온 모델이었습니다. 민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준호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어요. 20년 전 큰 사고, 2개였던 시계, 하나는 잃어버렸다. 그리고 오늘 본 그 시계. 케이스의 디자인, 문자판의 형태, 뒷면의 흠집까지 모든 것이 20년 전 그날 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거실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설마. 민석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시계가 그날 밤 그 시계인 건가? 밤은 깊어갔지만 민석은 전혀 졸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시계 생각뿐이었어요. 20년 동안 찾지 못했던 범인의 단서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우연일까요? 하지만 민석의 형사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그날 밤 민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오늘 본 그 시계가 계속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민석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석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20년 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 앞에 섰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랍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서랍을 천천히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가장 위에는 누렇게 변색된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교차로 뺑소니 사고 30대 여성 사망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민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미제 사건 자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20년 전 민석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당시 형사였던 민석은 아내의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없었지만 몰래 자료를 모아왔었거든요.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사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증거물 사진. 민석은 그중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바로 현장에서 발견된 시계 조각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시계는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어요. 유리는 산산조각 났고 케이스는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로고와 모델명은 선명하게 보였어요. 롤렉스의 한정판 모델이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찍어둔 준호의 시계 사진을 띄웠어요.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의 케이스 디자인이 똑같았습니다. 문자판의 숫자, 폰트도 동일했어요. 시계바늘의 형태까지 일치했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민석은 서랍 깊숙이 손을 넣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당시 감정 결과서였어요. 감정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시계는 롤렉스 1995년 한정판 모델로 전 세계 100개만 생산됨. 한국 공식 수입 기록 없음. 해외 개인 거래로 반입된 것으로 추정됨. 민석의 입술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전 세계에 100개뿐인 한정판. 한국에 공식 수입된 적도 없는 시계. 그런데 그 시계가 준호의 손목에 있었던 겁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 시계를 추적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공식 수입 기록이 없었고 개인 거래는 추적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석은 목격자 진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당시 택시기사였던 목격자의 진술이 적혀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습니다. 사람을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차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그랑 하는 금속 소리였어요. 민석은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금속 소리, 시계가 떨어지는 소리였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현장 도면이 그려져 있었어요. 교차로 한가운데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옆 5m 지점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었습니다. 시계 조각이 발견된 위치였죠. 민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석은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고 시각은 2005년 11월 3일 밤 11시 40분. 장소는 남양주시 조안면 교차로.
당시엔 정말 한적한 곳이었어요. 가로등도 몇 개 없었고 CCTV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도주하기 쉬웠던 거죠. 차량은 검은색 세단, 번호판은 확인 불가. 유일한 물증은 현장에서 발견된 시계 조각. 민석은 노트를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전 세계에 100개뿐인 희귀 시계. 둘째, 2005년 사고 현장에서 그 시계 파편이 발견됐다. 셋째, 준호는 장인에게서 똑같은 모델의 시계를 물려받았다. 넷째, 준호는 원래 2개였는데 20년 전 사고로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다섯째, 준호의 장인은 이병국이다. 민석은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이병국이 해외에서 개인 거래로 이 시계 2개를 구입했다. 2005년 사고 당시 운전 중이던 이병국의 손목에서 시계가 떨어졌다. 남은 시계 하나를 아들 준호에게 물려줬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찾지 못했던 범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병국, 시계 수집광이었던 그 남자가 해외에서 개인 거래로 희귀한 시계 2개를 구했다. 그리고 20년 전 그날 밤 그 중 하나를 손목에 차고 운전하다가 아내를 치었다. 충격으로 시계가 떨어졌고 그는 도주했다. 남은 시계 하나는 아들에게 물려줬다.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시계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민석은 파일을 계속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어요. 당시 민석이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현장 근처 정비소 제보 있음. 사고 다음 날 새벽 수상한 차량 수리 의뢰. 추가 조사 필요. 민석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맞아요. 당시 현장 근처 정비소에서 제보가 들어왔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새벽 앞범퍼가 심하게 파손된 검은색 세단이 수리를 맡기러 왔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제보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다른 단서를 쫓느라 놓쳤던 거예요. 민석은 그때 자신이 직접 조사하지 못한 게 너무나 후회됐습니다. 민석은 메모에 적힌 정비소 이름을 확인했어요. 성진자동차 정비.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작은 정비소였습니다. 민석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반. 정비소가 문을 열 시간은 아니었어요. 민석은 책상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경찰서에서 급하게 걸려온 전화. 남양주 조안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 중상. 민석은 뛰어나갔습니다. 현장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어요. 한적한 외곽 지역이라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는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지만 아내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습니다. 여보, 민석이 달려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내의 손은 차가웠어요. 맥박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민석은 울부짖었지만 아내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가 밤 12시 5분이었어요. 사고 발생 25분 만이었습니다. 민석은 책상 위에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딸 다은이를 안고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이나 걸렸지만 이제라도 범인을 찾을게요. 꼭 찾아낼게요. 민석은 다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시계 감정 결과서, 목격자 진술서, 현장 사진, 그리고 준호가 했던 말들.
모든 증거가 이병국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석은 신중했습니다. 형사 생활 30년 동안 배운 게 있었어요. 증거는 확실해야 하고 추론은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것. 시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병국이 그 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20년 전 사고와 연결되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민석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소로 가야 했어요. 20년 전 그 제보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정비소에 당시 기록이 남아있다면, 만약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민석은 서재를 나서며 아내 사진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민석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멈춰있던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민석은 차 열쇠를 집어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민석의 가슴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남양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아직 한산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차는 새벽 거리를 가로질러 달렸어요. 목적지는 성진자동 차정비. 20년 전에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곳이었습니다. 40분쯤 지나 정비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간판에 성진자동 차정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셔터는 내려져 있었고 안은 깜깜했습니다. 민석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2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민석은 정비소 셔터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셔터를 만졌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범인도 여기 왔을 겁니다. 사고를 낸 직후 파손된 차를 몰고 이곳에 왔을 거예요. 민석은 상상했습니다. 범인의 다급한 표정, 떨리는 손, 식은 땀. 민석은 차로 돌아가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소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7시가 조금 넘어 정비소 셔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인 한 분이 나타났어요. 민석은 차에서 내려 정비소로 걸어갔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하는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셔터를 열다가 민석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손님, 아직 영업 시작 전인데요? 민석은 주머니에서 경찰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서울청 강력계 민석 팀장입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찰이요? 무슨 일이시죠? 민석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사장님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20년 전 일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서요. 20년 전이요? 노인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2005년 11월 초 여기서 검은색 세단 수리하신 적 있으시죠? 앞범퍼가 심하게 파손된 차량 말입니다.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무언가 기억나는 게 분명했습니다. 민석은 노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마주하는 결정적 증인이었습니다. 그게 노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새벽에 왔어요. 사고 난 다음 날 새벽.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목격자를 찾은 겁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석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버지,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는 그렇게 짧게 끊겼습니다. 민석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벨이 길게 울리다가 끊겼어요. 받지 않은 겁니다. 이상하네. 민석은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전화를 안 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은아, 괜찮니? 아빠 걱정되네. 1시간쯤 지나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아기 때문에 좀 피곤해서요. 걱정 마세요. 문자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평소 다은의 말투가 아니었어요. 민석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민석이 전화를 걸면 다은은 항상 바쁘다고 했어요. 통화는 3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준호 씨가 부르네요. 끊을게요. 다은아, 잠깐만. 뚜뚜뚜.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민석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30년 형사 생활이 만들어낸 직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석은 다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어요. 3번째 걸었을 때였습니다. 화면에 다은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민석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거든요.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다은아, 얼굴이 왜 그래? 민석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덧이 좀 심해서. 다은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병원은 갔어? 네, 다녀왔어요. 괜찮대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자꾸 옆을 향했어요. 마치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다은아, 혹시... 민석이 물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갑자기 배가 아파요. 끊을게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민석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확실히 잘못됐어요. 민석은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 불안한 시선,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천장만 바라봤어요. 결국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다음 날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민석은 차를 몰고 다은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새 아파트였습니다. 40분쯤 달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차에서 내려 동 입구를 찾았어요. 15층 1503호. 딸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1503호 앞까지 걸어갔어요. 민석은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남자의 큰 목소리였습니다. 몇 번을 말해. 아버지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은 귀를 문 쪽으로 가져갔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걱정하시잖아. 다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작은 목소리였어요. 걱정은 무슨, 내가 괜히 전화해서 이상한 티 내니까 문제지. 쾅!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주먹으로 말렸어요. 여보, 제발. 아기가 있잖아. 아기 핑계 대지 마. 딸이 때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짝! 그리고 다은의 비명. 으악! 쿵! 무거운 것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꺼냈어요. 다은이 결혼하기 전 만일을 대비해 비상용으로 만들어뒀던 겁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문을 밀치고 들어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준호가 다은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높이 들어 올린 채였어요. 다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은의 왼쪽 뺨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입술 끝에서는 피가 조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접시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은 바닥에 던져져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민석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가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손에서 다은의 머리카락이 풀려났어요. 아, 아버님.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석은 두 걸음에 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쿵!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민석의 눈에서는 불이 튀었습니다. 준호는 벽에 등이 찍히며 신음했어요. 아,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내가 다 봤어. 민석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때리지는 않았어요. 대신 준호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넘어졌습니다. 민석은 다은에게 달려갔어요. 다은아. 민석이 바닥에 앉아 딸을 안았습니다. 다은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버지. 다은이 울먹이며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민석은 딸의 부은 뺨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손끝에 따뜻한 열기가 느껴졌어요. 아프지? 많이 아프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일어나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준호는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민석의 눈빛을 보고 멈췄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때려? 머리채를 잡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냥 부부싸움을. 준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부부싸움? 이게 부부싸움이야? 민석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입 닥쳐. 민석의 목소리에는 30년 형사 생활에서 나온 압도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석은 다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 아빠랑 가자. 하지만 아버지. 저는. 다은이 망설였습니다. 가자. 지금 당장.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딸의 어깨를 감싸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제 아내를 어디 데리고 가시려고요. 준호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민석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만 냉정하게 내뱉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오기 전에 정신 차려라.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석은 딸을 부축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다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렸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딸을 데리고 주차장으로 갔어요. 차에 태우고 조수석 안전벨트를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달렸어요.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다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민석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딸의 얼굴이 보였어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저도 아빠처럼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다은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좋은 엄마야. 그리고 좋은 딸이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놈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민석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차는 밤거리를 달려 민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은은 조수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민석은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준호, 이병국의 아들, 아내를 죽인 범인의 아들이 지금 딸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어요. 민석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왔습니다. 준호도 이병국도 둘 다 반드시 잡을 겁니다. 그날 밤 민석의 집에 도착한 다은은 그대로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석은 딸의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그 후 사흘 동안 민석은 딸을 보살폈습니다.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여주고 저녁에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다은의 부은 뺨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뭐? 준호 씨한테 가야 해요. 다은아, 정신 차려. 그놈이 너한테 뭘 했는데?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준호 씨는 아기 아빠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다은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준호가 보낸 문자였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제발 돌아와줘. 아기도 보고 싶고 너도 보고 싶어. 민석은 핸드폰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은아, 한번 손찌검한 놈은 또 해. 이게 다 거짓말이야. 아버지도 알잖아요. 아기한테는 아빠가 필요해요. 그런 아빠보다는 없는 게 나아.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엄마 없이 자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민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다은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려고요. 준호 씨도 변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은은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석은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정말 가야겠니? 네, 아버지. 민석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매일 전화해. 하루라도 안 하면 내가 바로 달려간다. 알았어요, 아버지. 그리고 또 손찌검하면 그때는 경찰 부를 거야. 알았지?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은 딸을 차에 태워 아파트까지 데려다 줬어요. 아파트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다은아. 네, 아버지.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밤이든 낮이든. 알았어요. 다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석은 딸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딸의 뒷모습이 왠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민석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하지만 민석의 가슴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 걱정에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어요. 하지만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석의 불안은 일주일도 채 안 돼 현실이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다은은 매일 저녁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잘 지냈어요. 걱정 마세요. 목소리는 밝았어요. 준호도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저녁 8시쯤 민석은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은아, 오늘 병원 검진 잘 받았어? 네, 아버지. 아기도 건강하대요. 다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잘 먹고 있지? 네, 걱정 마세요.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아버지랑 통화해? 매일 전화하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짜증이 가득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다은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다은아? 민석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뭔가 전화기를 가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아버지가 걱정하셔서. 걱정은 무슨, 맨날 전화해서 우리 사생활 다 캐는 것 같잖아. 그게 아니라, 쾅! 뭔가 부딪히는 소리.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은아, 다은아. 민석이 소리쳤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민석은 즉시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차 시동을 걸고 다은의 아파트로 달렸습니다. 40분이 걸려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1503호 앞에 섰습니다. 민석은 카드키를 꺼내려다 멈췄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아버지한테 우리 일 얘기하지 말라고. 준호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조심할게요. 다은의 떨리는 목소리. 조심? 너 때문에 내가 맨날 눈치 보잖아. 쾅쾅쾅. 연속으로 뭔가를 던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석은 카드키를 들이댔습니다. 빅. 문이 열렸어요. 민석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리모컨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소파 쿠션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은이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두 손으로 배를 감싼 채 준호는 다은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다은을 가리키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여보, 제발. 아기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다은의 팔을 확 잡아당겼어요. 일어나. 다은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배가 불러 균형을 잡기 힘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준호가 다은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으악! 다은이 소파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아! 민석의 고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가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민석은 두 걸음에 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쾅! 이 새끼가 진짜. 민석의 눈에서 불이 튀었습니다. 아, 아버님. 준호가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민석은 준호를 벽에 박은 채 다은을 돌아봤어요. 다은아, 괜찮아? 다은은 소파에 앉아 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버지, 배가 아파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준호를 거칠게 밀쳐내고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디가 아파? 많이 아파? 배가 당기는 것 같아요. 다은이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민석은 딸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병원 가자. 지금 당장. 하지만 잔말 말고 따라와.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석은 딸을 안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준호는 벽에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서 다은을 조수석에 태웠어요. 아버지, 많이 아파요. 다은이 울먹였습니다. 배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민석은 급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15분쯤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차를 응급실 입구에 세웠어요. 잠깐만 기다려. 민석이 뛰어내려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요. 임신부인데 배가 아프대요.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나왔어요. 다은을 휠체어에 태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개월이세요? 5개월이요. 다은이 신음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다치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민석이 대신 대답했어요. 넘어졌어요. 남편한테 밀려서. 간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다은은 응급실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찰을 시작했어요. 배가 어떻게 아프세요? 당기는 것 같고 찌르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30분쯤 전부터요. 의사는 청진기로 배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기계를 가져왔어요. 민석은 커튼 밖에서 손을 꽉 쥐고 기다렸습니다.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커튼을 열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버지입니다. 민석이 다급히 물었어요. 아기는 괜찮나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격한 충격을 받으셨어요. 자궁이 수축하는 증상이 보입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위험한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충격이 반복되면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이 있어요. 무엇보다 산모의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의사가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정폭력이 의심됩니다.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돼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은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석은 딸 침대 옆에 앉았어요. 다은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아버지. 다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왜? 저도 아빠처럼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처럼 따뜻하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전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민석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약하지 않아. 지금 이렇게 아기를 지키려고 버티고 있잖아. 하지만, 그리고 내 엄마는 너한테 이런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았을 거야.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이렇게 아파하는 거 원하지 않았을 거야. 다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석은 딸의 손을 꽉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결심했습니다. 준호를 반드시 잡겠다고. 이병국도 함께. 저놈들 때문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제 딸마저 잃을 순 없었어요. 민석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은이 잠든 후 민석은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서 후배에게. 나야, 서진아. 팀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내일 아침에 나 좀 만나자. 급한 일이야. 무슨 일인데요?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사건 하나 조사해야 할 것 같아. 20년 된 뺑소니 사건이랑 지금 진행 중인 가정폭력 사건.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팀장님 댁 근처 카페에서 뵐까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민석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부은 눈꺼풀, 창백한 얼굴.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끝을 내자. 모든 걸 끝내자. 민석의 속삭임이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은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였습니다. 민석은 다은을 다시 아파트로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민석은 결심했어요. 준호를 조사하기로. 다음 날 민석은 경찰서로 출근했습니다. 후배 형사 민서진을 따로 불렀어요. 서진아, 나 좀 도와줄래? 무슨 일이세요, 팀장님? 민서진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주변을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위놈 좀 조사해 봐야겠어. 조용히. 사위분이요? 응. 이준호. 마포구에서 핸드폰 매장 운영하는 놈이야. 민석은 준호의 인적사항을 적어줬습니다. 뭘 조사하면 될까요? 일단 생활반경, 교우관계, 통화기록, 그리고 매장 거래 내역도. 민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조사하면 될까요? 빠를수록 좋아. 조용히 해줘.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서진이 민석의 책상으로 왔어요.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팀장님,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경찰서 뒤편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민서진이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팀장님, 이거 좀 보세요. 파일에는 준호의 매장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매장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어요. 그것도 새벽이나 늦은 밤에. 민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CCTV 확인해 봤는데요. 정가자들이에요. 사기, 공갈 정가자들. 민서진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상한 남자들이 준호 매장에 드나드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민서진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준호 매장에서 개통된 번호들인데요. 몇 개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대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네. 사이버 수사대에 확인해 봤더니 이 번호들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있었대요. 대포폰이죠. 민석은 파일을 넘겨봤습니다. 확실히 이상했어요. 준호 매장이 대포폰 공급하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 빼돌려서요. 확실해? 100%는 아니지만 정황상 거의 확실합니다.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계속 파봐. 계좌 추적도 해보고. 알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은은 아파트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매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11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준호의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서 울렸어요. 준호가 깜빡하고 두고 간 겁니다. 다은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형님이라고 뜨더니 전화가 끊겼어요.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물건 20개 준비됐음. 내일 새벽에 받으러 갈게. 다은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물건일까요? 다음 문자가 또 왔어요. 이번 주 해외 송금건 잘 됐음. 수고비 500 들어갔어. 다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다은은 준호의 문자함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물건, 송금, 수고비, 조심해, 경찰 조심. 이런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은은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준호가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다은아, 나왔어.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은은 급하게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 내 핸드폰. 여기 두고 갔네. 준호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다은은 준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여보, 왜? 당신,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핸드폰에 문자 왔어요. 물건이 뭐예요? 수고비는 또 뭐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내 핸드폰 봤어? 문자가 와서 그냥 봤어요.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다은이 다그쳤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봤으면 어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너랑 아기 먹여 살리는 거지, 뭐. 여보, 설마 불법적인 일을. 시끄러워.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다은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괜히 캐묻지 말고.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다은은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은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다은아, 왜? 무슨 일이야?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집에 가도 될까요? 지금 당장.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야? 준호가 또 뭐 했어? 전화론 말 못해요. 그냥 지금 가도 될까요? 그래, 와. 지금 당장 와. 다은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만. 그리고 준호 몰래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40분쯤 지나 도착했어요. 민석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민석이 딸을 안았어요. 다은은 아버지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준호 씨가 이상한 일 하는 것 같아요. 알아. 아빠가 이미 알고 있어. 민석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응. 조사하고 있었어. 다은은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준호는 범죄 조직이랑 연루됐어. 보이스피싱 대포폰 공급책이야. 그럼 제가 본 문자들이. 그래. 다 범죄 관련 거야. 다은은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어떡해요? 괜찮아. 아빠가 다 처리할게. 민석이 딸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준호는 끝이야. 곧 체포될 거야. 다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은 딸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준호를 잡을 때가 왔어요. 그리고 이병국도 함께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다은이 친정에 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딸을 보살피며 조용히 지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준호를 체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민석과 다은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 민석이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준호였습니다. 다은아, 나야. 문 열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민석은 인터폰을 끄고 다은을 돌아봤어요. 방에 들어가 있어. 하지만 아버지, 잔말 말고 들어가.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은은 불안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띠링 띠링 띠링.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문 열어.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쾅쾅쾅.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아, 나와. 나랑 집에 가자. 준호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민석은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준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다은이 어딨어? 내놓으라고. 준호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민석이 준호의 가슴을 손으로 막았어요. 여기서 멈춰. 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비켜요. 다은이 데리러 왔어요. 준호가 민석의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민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에서 나온 압도적인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준호 씨,
지금 술 마셨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안에 내놔요.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 낮춰. 여긴 아파트야. 민석이 조용히 경고했어요. 시끄러워. 내 새끼 다은이 데리러 온 건데 뭐가 문제야. 준호가 다시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쾅! 준호가 현관문을 발로 찼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마지막 경고다. 지금 돌아가. 싫어. 다은이 안 데려가면 안 가. 준호가 다시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쾅쾅. 문틀이 흔들렸어요. 애도 내 거야. 내 새끼라고. 데려갈 거야. 준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경찰증이었습니다. 이준호 씨. 민석이 경찰증을 준호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서울청 강력계 민석 팀장이다. 준호는 경찰증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어요. 지금 보이스피싱 조직 연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지금 주거침입 시도.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가정폭력까지. 내 죄목이 몇 개인 줄 알아? 민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아니. 저는 이제 끝이다, 이준호. 민석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계단 쪽으로 물러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 내 딸을 때리고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그래놓고 용서를 바래? 민석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식었어요.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준호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준호를 내려다봤어요. 조금의 동정도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악이라도 봐서.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악이? 민석이 차갑게 웃었어요. 내가 때린 그 악이 말하는 거야? 내 딸 뱃속의 악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민석이야. 지금 우리 집 앞으로 순찰차 한 대 보내줘. 긴급 체포건이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제발. 주소는 거기 맞아. 빨리 와줘. 민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어요. 이준호 씨, 당신은 지금부터 긴급 체포됩니다. 민석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혐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정폭력, 그리고 주거침입 시도.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나타났어요. 팀장님, 수고하네. 이 사람 긴급 체포야. 민석이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경찰관들이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이준호 씨, 일어나세요.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손 내밀어 보세요. 찰칵. 수갑이 준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준호는 민석을 올려다봤어요.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다은이한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준호를 바라봤어요. 경찰관들이 준호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민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은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아버지, 준호 씨가 체포됐어. 이제 끝났어. 민석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아니야. 민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병국, 내 시아버지, 그 사람이 남았어. 다은은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엄마를 죽인 사람. 그래, 그 사람도 곧 잡힐 거야. 민석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다은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넌 그냥 여기서 쉬어. 아빠가 다 할게. 하지만, 다은아, 넌 지금 아기 생각해야지. 엄마 복수는 아빠가 할게. 민석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은은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민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다은은 아버지 방에서 잤습니다. 민석은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병국. 민석은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20년 전 뺑소니 사건 자료였습니다. 민석은 파일을 펼쳐 사진들을 보았어요. 사고 현장 사진, 아내가 쓰러진 자리, 그리고 시계 조각.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요. 민석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여요. 범인을 잡을게요. 민석은 사진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준호가 명절에 차고 있던 시계 사진이었습니다. 이병국, 이제 내 차례야.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일찍 일어났어요. 경찰서로 출근했습니다. 민서진을 불렀어요. 서진아. 네, 팀장님. 이병국 소환 준비해. 20년 전 뺑소니 사건으로.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민서진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서진아. 네. 남양주 조안면 성진자동차 정비소. 거기 사장님 연락처 좀 알아봐줘. 정비소요? 응. 20년 전 증인이 있어. 그 사람 진술이 필요해. 민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여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민석의 마음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체포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본격적으로 이병국 조사에 착수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계 감정이었습니다. 민석은 증거품 보관소로 갔어요. 20년 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계 파편을 찾았습니다. 이거 감정 좀 다시 해줄 수 있어? 민석이 감정팀에 부탁했어요. 네, 팀장님. 뭘 확인하시려고요? 이 시계랑 똑같은 시계가 하나 더 있어. 그게 같은 사람이 산 건지 확인하고 싶어. 민석은 준호에게서 압수한 시계를 함께 내밀었습니다. 두 시계가 한 세트인지 확인해 주세요. 감정팀 직원이 두 시계를 받았어요.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고맙네. 이틀 뒤였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민석은 감정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 시계는 동일 모델의 롤렉스 1995년 한정판. 전 세계 100개 한정 생산. 제조번호가 연속되어 있음. 즉, 동시에 제작된 쌍둥이 시계로 판단됨. 민석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또한 두 시계 모두 뒷면에 동일한 각인 발견. LBG. 이는 구매자의 이니셜로 추정됨. 민석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LBG.
이병국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잡았다.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은 겁니다. 민석은 즉시 민서진을 불렀어요. 서진아, 남양주 조안면 성진자동차 정비소 알아봤어? 네, 연락처 확보했습니다. 사장님 성함은 김철호 씨예요. 좋아. 지금 당장 가자. 두 사람은 차를 몰고 남양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 조안면에 도착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니 낡은 정비소가 나타났습니다. 성진자동차 정비. 녹슨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어요. 민석과 민서진이 정비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가 새하얗게 센 노인이 공구를 만지고 있었어요. 이르는 넘어 보였습니다. 김철호 사장님이십니까? 민석이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네, 접니다. 무슨 일이신지? 서울청 강력계 민석 팀장입니다. 민석이 경찰증을 보여줬어요. 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찰이요? 무슨 일로? 20년 전 일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2005년 11월쯤의 말입니다. 민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손에 들고 있던 공구를 내려놓았어요. 20년 전이요. 네. 뺑소니 사고가 있었던 날 다음 날 새벽. 여기 검은색 세단이 수리하러 온 적 있으시죠? 민석이 물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는군요. 민석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날 새벽 4시쯤이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차였죠? 검은색 그랜저였어요. 앞범퍼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죠. 운전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인은 눈을 감았어요. 20년 전 그날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더라고요.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민석이 다그쳤습니다. 그 사람이 급하게 수리해달라고 했어요. 돈을 2배로 줄 테니 당장 해달라고. 노인이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수리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거절했어요. 뭔가 수상해서.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가버렸어요. 다른 정비소 찾으러 간 것 같았어요. 민석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번호는 기억하십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서울 번호판이었던 건 기억나요. 그것만 확실해요. 그 남자의 인상차기는요? 키가 175cm 정도. 체격은 보통, 머리는 뒤로 넘겼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노인의 기억력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십니까? 민서진이 물었어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뺑소니 사고 소식을 봤어요. 바로 여기서 10분 거리인 조안면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였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새벽에 온 그 차가 사고 낸 차라는 걸.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를 하셨다고요? 민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는 흐지부지 됐어요. 차량 번호가 불완전하다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노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후로 20년 동안 마음에 걸렸어요. 그 사람을 잡았어야 했는데. 민석은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도 제가 차량 번호를 제대로 기억했더라면. 민석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병국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입니까? 노인이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노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이 내용 진술서로 작성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당연히 해야죠.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 만에 그 사람을 잡는다는 거죠? 네. 반드시 잡겠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서진이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증언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진술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사장님,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민석이 말했어요. 당연히 가야죠.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과 민서진은 정비소를 나왔어요. 차에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팀장님, 이제 증거가 다 모인 것 같은데요? 민서진이 물었습니다. 그래. 시계 감정 결과, 목격자 증언, 그리고 준호의 진술까지.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병국을 소환할 때가 됐네요. 응. 내일 당장 소환장 발부받자. 민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어요.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에요. 내일이면 범인을 당신 앞에 세울 수 있어요. 민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날 밤 민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다 됐어. 증거 다 모았어. 민석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럼 시아버지를 응, 내일 소환한다. 다은은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엄마의 원수를. 민석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기다려. 네, 아버지. 그날 밤 민석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끝나요.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죠. 이제 정의를 세울 수 있어요. 민석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석은 일찍 경찰서로 출근했어요. 서진아, 이병국 소환장 발부 신청해. 알겠습니다, 팀장님. 민서진이 일어섰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병국, 이제 내 차례다.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오전 10시였습니다. 이병국이 경찰서로 출석했어요. 민석은 조사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진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병국이 들어왔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머리는 반백이 섞여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정비소 노인이 말했던 인상착의와 일치했습니다. 이병국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석을 보는 순간 이병국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돈 어른. 이병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차갑게 이병국을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찾아 헤맨 사람, 아내를 죽인 범인, 그리고 사돈.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이병국 씨. 민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병국은 당황한 표정으로 천천히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왜 여기에? 서울청 강력계 민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사돈이 아니라 형사로서 만난 겁니다.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병국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이병국 씨, 민석이 낮게 불렀습니다. 네. 이병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2005년 11월 3일 밤에 어디 계셨습니까? 민석이 물었습니다. 이병국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2005년이요? 그게 벌써 20년 전인데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2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병국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민석은 파일을 펼쳤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꺼내 이병국 앞에 놓았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었어요. 아내가 쓰러진 자리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병국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이게 뭡니까? 2005년 11월 3일 밤 11시 40분. 남양주시 조안면 교차로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고 현장입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병국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민석은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시계 파편 사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발견됐습니다. 롤렉스 시계 파편이요. 이병국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게 제 시계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민석이 감정서를 펼쳤습니다. 이 시계는 1995년 한정판 롤렉스입니다. 전 세계에 100개만 생산됐죠. 민석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 시계를 2개 구매했습니다. 해외에서 개인 거래로요. 이병국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2 시계는 쌍둥이였습니다. 제조번호가 연속되어 있었죠. 민석이 준호에게서 압수한 시계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당신이 아들에게 물려준 시계입니다. 이병국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계 파편입니다. 민석이 2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감정 결과 2 시계는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당신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LBG. 이병국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건 당신이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도주했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병국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사고를 낸 적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석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병국이 움찔했어요. 사고 다음 날 새벽 4시 당신은 남양주 조안면 성진자동차 정비소에 갔습니다. 민석이 진술서를 꺼냈습니다. 앞범퍼가 파손된 검은색 그랜저를 몰고 가서 급하게 수리해달라고 했죠. 이병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비소 사장 김철호 씨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 얼굴까지요. 민석이 이병국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확실히 지목했습니다. 이병국은 말문이 막혔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병국 씨, 20년 전 그날 밤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압니다.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당신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사람을 쳤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35세 여성이었습니다. 아이가 하나 있는 엄마였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치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갔죠. 이병국의 얼굴에서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 여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남편과 어린 딸을 남겨두고요. 민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남편이 바로 접니다. 이병국 씨. 민석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차가웠어요. 이병국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당신이 죽인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병국은 의자에 푹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 이준호가 제 딸과 결혼했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민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신 아들은 제 딸을 때렸습니다. 임신한 딸을 말입니다. 이병국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도 범죄자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범죄자, 아들도 범죄자. 참 좋은 가문이네요. 이병국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한참을 이병국을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찾아 헤맨 사람.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병국 씨, 진실을 말하세요. 그날 밤 당신이 뭘 했는지.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병국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민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그날 밤 회식이 있었어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이병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운전하면 안 됐는데 택시가 안 잡혀서 그냥 운전하고 갔어요. 이병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어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신호를 무시한 건 당신입니다. 민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병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신호를 못 봤어요. 술에 취해서. 그리고 사람을 치고도 도망갔죠. 겁이 났어요. 인생이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병국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겁한 놈. 민석이 이를 악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병국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민석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제 아내는 20년 동안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제 딸은 엄마 없이 자랐어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죄책감 따위가 그걸 보상합니까? 이병국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민석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병국 씨, 당신은 지금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체포됩니다. 민석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민서진이 수갑을 꺼냈어요. 찰칵. 수갑이 이병국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이병국은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었어요. 민석은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끝났습니다. 20년 만에 끝났어요.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잡았어요. 범인을 잡았어요. 민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당신께 보고할 수 있어요. 정의를 세웠다고. 민석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민서진이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서진아. 내 덕분이야. 아닙니다. 팀장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딸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엄마의 원수를 갚았다고. 민석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은아, 네 아버지. 잡았어. 시아버지를 잡았어. 전화 너머로 다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이제 끝났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곧 집에 갈게. 민석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어요. 여보, 사랑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민석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병국의 재판 날이 다가왔어요. 민석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다은도 함께 왔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20년 전 미제 사건이 해결됐다는 소식에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민석은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다은이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떨려요. 다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이야. 민석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병국이 들어왔어요.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이병국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 이병국은 2005년 11월 3일 밤 11시 40분 남양주시 조안면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전형적인 뺑소니 사건입니다.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피고인은 20년 동안 도주했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사고 차량을 해외로 수출해 폐기했고 시계도 아들에게 물려줘 증거를 숨겼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20년 동안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악몽에 시달렸고 참회의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수는 하지 못했지만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민석은 코웃음을 쳤어요. 죄책감이라니. 20년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무슨 죄책감이냐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판사가 이병국을 바라봤어요.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이병국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병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병국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병국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교차로에서 사람을 쳤습니다. 그리고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이병국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친분이 쓰러지는 모습이 계속 보였어요. 민석은 이병국을 빤히 쳐다봤어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겁했습니다. 자수하지 못했어요. 제 인생이 두려웠습니다. 이병국이 민석을 바라봤어요. 사돈어른. 이병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사돈어른의 아내분을 죽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병국이 민석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이병국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증인 신문을 시작했어요. 증인 민석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민석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앉았어요.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해자의 남편이시죠? 네, 맞습니다.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사건 당일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석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05년 11월 3일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친구 생일 파티에 다녀온다고 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시가 넘도록 안 들어와서 걱정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았어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새벽 1시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민석이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민석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딸이 7살이었어요. 엄마가 왜 안 오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민석의 어깨가 떨렸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7살 아이에게 엄마가 죽었다고 말합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범인을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석이 이병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사돈이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이 범인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운명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민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범인을 잡았으니까요. 민석이 자리에 앉았어요. 다음은 김철호 노인의 차례였습니다. 정비소 사장이었어요. 노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께서는 사건 다음 날 피고인을 목격하셨죠?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노인이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검은색 그랜저를 몰고 와서 급하게 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앞범퍼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어요. 피고인이 확실합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확실합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노인이 이병국을 가리켰어요. 바로 저 사람입니다.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최종 의견을 물었어요. 검사 측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명백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증거인멸, 그리고 20년 도주. 검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피해자 가족은 2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선고를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어요. 모두가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이병국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2005년 11월 3일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했습니다. 이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잠시 멈췄어요. 피고인은 20년 동안 도주하며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합니다. 판사가 이병국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이병국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어요. 민석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다은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 끝났어요. 드디어. 다은이 울먹였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병국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끌려나갔어요. 민석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석 팀장님,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20년 만에 범인을 잡으셨는데요. 민석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옵니다. 민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 아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석은 다은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봤죠? 드디어 해냈어요.
민석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다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산소에 가야지. 민석이 대답했어요. 저도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어요. 1시간쯤 달려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다은을 부축하며 아내의 묘 앞으로 걸어갔어요. 묘비에는 아내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여보, 나왔어요.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범인 잡았어요. 20년 걸렸지만 드디어 잡았어요.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다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다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엄마가 될 거예요.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다은이 배를 만지며 말했어요. 아기한테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줄게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민석과 다은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민석은 평온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20년의 복수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다은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은이 민석을 깨웠어요. 아버지, 양수가 터졌어요. 민석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뭐, 지금? 네, 빨리 병원 가야 해요. 민석은 급하게 옷을 입고 다은을 부축했어요.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30분쯤 달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기요. 산모예요.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나왔어요. 다은을 분만실로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민석은 분만실 밖 복도에 앉았어요. 손을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민석은 초조하게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3시간째 되었을 때였어요.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산모도 건강하고요. 곧 들어가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분쯤 뒤 민석은 회복실로 들어갔어요. 다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석이 다가갔어요. 수고했어, 다은아. 민석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 보실래요? 다은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정말 작고 가벼웠어요. 아기는 눈을 감고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쁘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닮았어요. 다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아기가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코랑 입이요. 민석은 아기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아내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엄마 닮았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이름 지어주실래요? 다은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한참 아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연. 어떠니? 민서연요? 응. 서는 서쪽 서, 연은 연꽃연.
엄마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왔어.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좋아요. 엄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서연아. 민석이 아기를 보며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아버지야. 잘 자라렴. 아기가 작은 입을 움직였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아기를 다은에게 돌려줬어요. 다은아,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다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서 잘 살자. 네, 아버지. 그날 밤 민석은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잤어요. 다은과 서연을 지키며 일주일 뒤 다은과 서연이 퇴원했습니다. 민석의 집으로 왔어요. 민석은 아기 방을 미리 준비해뒀었습니다. 아기 침대, 기저귀, 옷가지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다은이 놀라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배웠지. 민석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다은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뭘? 당연한 거지. 그날부터 민석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새벽마다 서연이 울면 일어나 분유를 탔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트림을 시켰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다은이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민석이 서연을 돌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부쩍 자랐어요. 얼굴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정말 아내를 닮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석은 서연을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줄까?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말이야. 정말 좋은 분이셨어. 민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항상 웃으셨지. 그리고 따뜻한 분이셨어. 서연이 민석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마치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어. 너도 사랑하셨을 거야.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목까지 너를 사랑해 줄게. 서연이 작은 손을 뻗었어요. 민석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민석은 서연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서연아. 우리 집에 와줘서. 그날 저녁 다은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뭔데? 이혼할 거예요. 준호 씨랑. 다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결정이야. 서연이한테 그런 아빠는 필요 없어요. 저랑 아버지가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잘 키우자. 민석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응? 언젠가 제가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석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고마워요, 아버지.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석은 서연을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갔어요.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했어요. 민석은 벤치에 앉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햇빛을 받으며 방긋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예쁘지?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이었어요. 다은아, 언제 왔어? 방금요. 아버지 뒤따라왔어요. 다은이 민석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다은이 물었어요. 민석은 서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엄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민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우리 손녀 예쁘죠? 민석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의 복수는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손녀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다은도 더 이상 상처받은 딸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강한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서연, 할머니의 이름을 물려받은 아이.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세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민석은 서연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할아버지도 함께. 서연이 방긋 웃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민석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민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우리 함께 이 아이들을 지켜줘요.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증오를 놓아낸 자리에 사랑이 자라났고 상처 위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민석은 20년을 기다렸지만 정의는 결코 그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의 끝에서 그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행복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도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